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여행객에게까지 세금을 걷겠다는 걸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오규욱 국제 전문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하와이 참 좋은 곳이죠. 여행객들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곳인데 그 하와이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기후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하와이는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 지역인데요. 그렇죠. 네. 이 하와이가 최근 하와이주 의회에서 그 기후 대난 대비와 또 환경 보존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숙박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숙박세를 인상하는 법안이지만 기후세라는 명목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이 사실 기존 단기 숙박시설이나 휴양시설 등에서 이용하는 세금을 0.75%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크루즈 선박에도 요금의 11%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담고 있고, 네. 그런데 하와이는 이미 단기 숙박시설에 10.25%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사실 숙박세 인상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1인당 관광객 수가 연간 하와이가 900만 명 가량이 찾는다고 하니까 네. 아마 한 명당 내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인상폭은 한 약 1억 달러, 하나로는 약 1,400억 네네. 정도의 규모로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하와이 의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직 하와이 주지사의 서명이 남아 있거든요. 7월 9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특별히 기후세라는 명목이 붙은 거는 단순히 숙박을 인상한 이 세금을 관광 자원에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와이키키 해변이라든지 이런 해안 침식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해안 침식들의 이제 모래를 채운다든지 그런 기후 재난 대응에 쓰겠다는 명목으로 이번 기후세를 통과시켰고요. 네네. 주목할 점은 이 기후세가 하와이에서 최초로 미국 50개 주 최초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님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0.75%면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최초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른 주들로도 확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기후세를 도입하는 게 세계 각국의 트렌드라면서요.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실 기후세, 관광세, 숙박세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런 비슷한 세금을 걷고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표적인 관광지였던 그리스에서도 기존 숙박세를 대체하는 기후회복력세를 내년 2024년도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숙박시설에 따라서 1유로에서 10유로까지 부과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아이슬란드도 비슷한 세금을 관광객들에게 1박당 약 4.5달러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 발리도 비슷한 관광세를 해서 모든 방문객들에게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약 10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네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눈여겨볼 것이 덴마크에서 내년도부터 이제 항공 여객에게도 이제 거리당 달러로 계산해서 아마 매긴다는 그린 항공세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하진 않았고요.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여러 나라들이 이런 비슷한 기후 또 환경에 대항하는 세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세금 걷기가 참 쉬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관광세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유명한 관광지들에서는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세를 이렇게 쭉 걷어왔죠. 그 이유가 환경 파괴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다시 관광 산업이 부흥을 하면서 네. 대표적인 관광지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러한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문제, 숙박 시설의 과용 문제, 또 교통 혼잡, 주거난, 또 환경 오염 등의 피해들이 있어서 이런 관광 도시들이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를 참지 않고 이제 관광세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광객들에게 이제 그 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관광세를 부과하는 곳도 있고. 네. 또 일부 관광지에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이 관광세를 이제 기존 성인들에게 이제 5유로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23년 9월부터 이제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대표적인 관광지의 방문자 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조치들이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관광 산업 관련해서도 이제 그 지자체 내에서의 부담 또 이제 불만들을 또 수용하기 위한 그런 방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기후세나 관광세 말고도 탄소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기후세, 관광세, 탄소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탄소세와 기후세 둘 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이지만 네네. 세금의 대상 적용과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탄소세는 쉽게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화석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유류세 등을 포함할 수 있고요. 네. 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탄소세라면 반면에 기후세는 이 탄소세를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등의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산업이라든지 운수, 항공 산업 등의 이제 기후세를 매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온실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이 있으면 탄소세, 그거보다 조금 더 넓으면 기후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세 부과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아직 추세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물론 시도되고 논의들이 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하와이가 미국 최초의 50개 주 최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세라는 도입 세금하는 데는 사실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후세라는 명목으로 거둔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라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고요. 이런 기후세가 사실 기후 변화 대응 마련을 위해서는 사실 재원이 제일 중요한 마련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인식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동의를 하겠지만 아직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이제 부담을 느끼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인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네네. 참고로 그 세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저희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매년 열리는 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이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이 기후세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네. 23년에도 열렸던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던 28차 협의에서 대표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했지만 합의 안에 도출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기후세에 대해서 반발하는 곳 중에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반발이 좀 심한 편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서는 기후 변화를 주도한 것은 선진국인데 이러한 부담을 왜 똑같이 이제 개발도상국에도 부담을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도 있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열렸던 기후변화 협의회에서도 합의문 도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열릴 이제 기후변화 협의회에서도 이런 합의안들이 기후세에 대해서 논의안이 합의안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개도국을 떠나 저부터도 야 이제는 기후세까지 내야 되나 이런 반발심이 드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또 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올 3월이 역대급으로 더운 3월이었다면서요? 네, 제가 기억하기도 올 3월에 아마 그 봄 날씨 중에 가장 더웠던 한 해 기록적인 날씨라는 그 예보 기사를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네네. 사실 그 기후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더운 3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요? 네. 네네. 평균 1.6도가 상승했는데요. 네.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 더위가 이상 고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1개월 중 20개월이 1.5도, 이제 1.5도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에서 얘기하는 1.5도 평균 수준,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 기온보다 1.5도 높은 수준을 달 평균 기온이 올라간 달들이 21개월 가량 지속됐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후 변화는 사실 이제 기후 이상 기온은 이제 보편화되고 이제 일상적이 됐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온 상승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후 재난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작년에 저희가 기억하는 자연 재난들도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특히 뭐 올 3월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산불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지만 그 건조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런 산불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도 볼 수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 현상들이 세계 각지 곳곳에서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올해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누가 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성이 드릴 베이비 드릴 국제 에너지 위기다 이러면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캐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나섰으니까 올해 아마 화석연료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많이 예견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임 후 첫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행정명령이 바로 파리 협정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것인데요. 네네. 이제 파리 협정이란 것이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세계 각국에서 이제 1.5도 평균 기온 온도를 이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 협조하자라는 그 파리 협정에 대해서 각 세계 각국에서 파리에서 협정을 하는 사인했던 것인데 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가 첫 번째 행정부였을 때 탈퇴했다가 다시 바이든에서 재가입했는데 네. 계속 트럼프가 다시 네. 탈퇴하면서 이미 이러한 움직임들, 이제 기후 변화에서 유턴한다는 이런 정책들을 쓸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가스, 천연가스 등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이제 미국 내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미 대선 캠페인 때부터 약속한 것처럼 화석연료 생산을 더욱 증대할 것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네. 아마 이러한 생산량이 이제 2025년도 이제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뭐 세계 강대국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들도 이러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화석연료 소비를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추세가 결국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세계 각 나라에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웠던 목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저도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올 3월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라고 하면 올 여름은 작년보다도 더 더울 수도 있겠네요. 올 여름 정말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네네. 난방비 폭탄 이미 많이 맞으셔서 냉방비 폭탄도 이미 걱정하시고 계실 거고 네네. 그래서 아마 이미 걱정하시는 분들 6월달, 7월달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미 걱정하시는 분들 있지만 안타깝게도 올 여름도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특히 이제 기온 평균 기온이 높을 확률이 60%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제 고온 현상이 일어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특히 7, 8월 달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보일 때가 많고 네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비가 올 확률도 많아지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네네.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거 최악이네요. 네. 덥기만 해도 그런데 습하기까지 하면. 그런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위험 수위에 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심각해진 겁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이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보다 1.54도 상승하면서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됐었는데요. 네네. 이제 1.5도라는 것이 사실 하나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파리 기후 협정에서 전 세계가 이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약속하고 있지만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 1.5도를 넘어가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 대홍수가 작년에 있어서 약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허리케인이 있었고 아르헨티나엔 대형 산불, 남수단엔 대홍수 여러 가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사실 어떻게 될지 한번 네.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 흥미로운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단순히 기후 변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뜨거워져서 지구의 자전 속도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 이 연구 결과가 하나의 연구 결과라서 아직 제가 즉답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하고 스위스 츄리 연방공대에서 이 공동 연구팀이 이제 관측을 했는데요. 1900년 이후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 길이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전 사실 길이가요. 네네. 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극지방에 이제 빙하들이 녹는다는 것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녹은 이제 빙하들이 이 물들이 이제 적도로 흐르면서 지구가 점점 이제 뚱뚱해지고 납작해지면서 네.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사실 연구 결과라고는 하지만 네. 약 지난 100년간 하루 길이가 0.3에서 1.0 밀리초. 그러니까 밀리초라는 것은 1000분의 1초 단위라서 사실 네네. 아주 극히 작은 숫자라기. 네네. 사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했다는 것에서 좀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미묘한 변화지만 이것들이 점점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연구 보고서에 실려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구팀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요, 2100년에는 이 100년간 하루 길이가 1.84에서 또 3.4 밀리초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루의 길이 변화가 사실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희가 GPS라든지 이런 통신 장비, 아주 민감한 장비들에서는 이런 하루 시간 단위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후 변화를 눈에 담지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연구의 결과가 있어서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극지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 녹은 물들이 적도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지구가 뚱뚱해진다, 그래가지고 자전 속도까지 그 영향을 받는다. 참 뭐라고 그럴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그 지구 온난화의 한계점이 이르는 걸까요?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까? 사실 이런 시간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한 답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표적인 여러 가지 논문 중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옥스퍼드 대학교 저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기상사태 초기 단계에 이미 와 있고요. 이미 현실화된 폭염 같은 것들이 이상으로 지구 온도를 더 끌어올려서 지구 온도가 2020년이 되면 산업화 단계 이전보다 1.5도는 이미 넘어서고 2050년에는 2도씨를 웃도는 온난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네네. 사실 1.5도씨만 해도 이미 지금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후 재난으로 인한 자연 재해들이 더 빈번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5도씨에서 2도씨가 된다면 이런 극단적인 폭염, 가뭄, 홍수 등 인류가 적응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들이 더 극심하게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든 10년이든 그 시간이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상황도 상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돼서 한계점에 이른다라고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아이러니한 게 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결과가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사는 기성세대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시나리오들이고 네. 앞으로 저희 자녀들의 또 후손들, 미래 세대들이 맞닥뜨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사실 미진한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북극의 해빙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태양 반사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열을 지구가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린란드의 빙상이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 그럼 해수면의 높이가 수미터 정도 상승할 수 있고요. 네. 또 아마존의 열대 우림이 붕괴되면 CO2를 대규모로 방출할 수 있는 산소의 허브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마치 보험 연구처럼 아직 실제로 저희가 피부에 닿지 않는 연구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발생 연구에 대해서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영국 보험계리사협회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런 화재, 홍수, 가뭄, 기온 상승, 자연 붕괴 같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 추정치가 이미 많이 증가하고 있고 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2070년에는 2090년까지 약 20년 동안 세계 경제가 50%가량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사실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 좀 상정해 볼 수 있는 생각 시나리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만약 지구 기온이 3도 이상 오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질병이나 영양식조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 4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 보험회사들은 뭐 저도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조금 더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 50%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해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기후에 반하는 반기후 정책을 지금 계속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트럼프의 반기후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네. 우선은 앞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석연료를 시추하는 그 베이비들이 베이비를 외치면서 이제 화석연료로 회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화석연료 개발에 반하는 각종 규제들까지 철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걸 대표적인 사례일 거고요. 네. 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의 청정 에너지를 육성하려고 했던 이 관리 지원책인데 이 법안도 폐지하고 제조업을 강화하거나 또 이제 그 기존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기업들에 더 힘을 실어주는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공화당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사실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네.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정말 낯설지는 않다는 건데요. 그렇죠. 뭐 저희 이제 많은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각 보고서들 또 각종 국제 단체들,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제 기후 변화를 주요 아젠다로 이미 선정해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기후 변화를 위한 지구 온난화 대응에 각 국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미 협력체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기후 변화 협약도 그렇고 이런 기후 변화 협약들에 좀 더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각 지자체들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정책들을 펼 때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늦은 노력은 없습니다. 인류의 지혜와 노력을 믿고 개인과 기업, 사회와 국가가 협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오규 국제전문 기자님이셨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